깜냥도 안 되면서 한국의 뒤통수를 후려치고선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외로 일본도 방산강국이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80여 년 전 일본은 제국주의를 표방하며 무려 미국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지만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일이긴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수준이 떨어지긴 했어도 보병용 화기부터 전차, 항공기, 항공모함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방산강국의 위상을 뽐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망 후 군대가 해체되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놓이면서 일본의 방위산업은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 자주 국방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고 국방력 증강과 무기체계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현재 세계무기 수출 시장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견제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산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는 지난해 폴란드와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산 수출이 한몫을 단단히 했는데요. 최근 일본 자위대 고위 관계자가 폴란드를 방문해 일본의 무기를 팔아보겠다고 세일즈 비슷한 걸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점차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동남아시아에도 함정을 수출하려다 도리어 봉변만당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폴란드 최대의 국영방산업체 PGG의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이 K2PL과 K9PL 생산에 관한 컨소시엄 조건 합의를 끝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K2PL 820대와 K9PL 436대를 생산하는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2026년에 폴란드 공장에서 K2PL의 첫 물량이 출고될 계획입니다. 한국 방산의 진정한 유럽 전초기지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흐바웻 회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광범위한 범위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산업 전반이 침체된 유럽에서 한국의 등장은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다가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체계 시장의 신흥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를 포함한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돌입했고 세계 방산 시장에 전에 없던 대호황을 맞이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이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일시적인 운이나 반짝 효과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되었던 끊임없는 도전과 오랫동안 이어져온 기술 개발, 휴전국가라는 특수성이 만든 멈추지 않는 생산력이 결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막대한 물량을 도입할 국가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건 모든 상황과 조건, 가격, 성능 등을 따져보고 내린 지극히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결과만 본 채 우리가 일군 성과를 강탈하려는 경쟁국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는 대놓고 폴란드를 빼앗으려 들고 있습니다. 최근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어텀파이어가 폴란드에서 치러졌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 실사격 기동훈련으로 이날 훈련을 위해 폴란드의 거의 모든 기갑 장비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폴란드 공수부대와 기갑부대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폴란드가 유럽의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인공은 역시 한국에서 온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K2 전차는 야지에서 시속 50km로 질주하면서도 포구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계속 조준하는 특별한 기동을 선보였는데요. K2 전차의 1500마력 엔진에서 나오는 뛰어난 기동성과 K2 전차만의 ISU 유기압식 현수장치, 첨단 사격 통제 장치의 성능을 동시에 보여준 퍼포먼스였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공수부대의 낙하와 함께 기민하게 기동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K9의 폴란드산 파생형 자주포인 크랩과 함께 TOT 사격을 실시하여 목표물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화력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끼어들며 분위기를 망쳐버렸습니다. 일본 자위대 고위 관계자가 제19 루블린 기계화여단의 루블린 사령부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자위대 합참의장이었는데요. 라지문트 안제차크 폴란드 참모총장과 만나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일본의 합참의장이 폴란드, 그것도 안보 최전선에 위치한 제18기계화사단 소속 제19 루블린 기계화여단을 찾은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상투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폴란드의 조직 체계를 배우고 유럽의 안보 상황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교류에 대해 회담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요. 또한 폴란드와 일본 양국의 군사적 협력과 함께 F-35 훈련과 운용 비결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 32대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구권 무장 체계를 사용해왔던 만큼 서방 전투기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최선도를 달리고 있는 F-35에 적응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최대 147기의 F-35 도입을 계획 중인 일본은 이를 포착하고 자신들이 폴란드의 적응 훈련을 도와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다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에 일본이 자국의 잠수함을 홍보하고 협상을 시도하려는 목적으로 요시다 합참의장을 파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 통칭 오르카는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만 무려 3조 3천억 원에 육박하고 후속 지원에 대한 예산까지 합하면 10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는 거대 사업인데요. 요시다 합참의장이 루블린을 방문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매체가 대한민국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을 전망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서의 성능이나 가격, 그리고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 관계 등을 따져보면 한국 잠수함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던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는 수출 실적이 미미한데 엄청난 규모의 방산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을 보며 배가 아프다 못해 장이 꼬일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많은 부분, 특히 무기체계 분야에서 일본을 대놓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일본은 함정 건조와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잠수함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가 내건 조건 중에 하나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한국도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일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직은 검증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가장 많은 실사용 데이터를 쌓은 건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일본 타이게이급을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오르카 사업 또한 대한민국의 낙승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타이게이급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폴란드만 잡아도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국제 방산시장에서 개밥의 도토리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일본의 그런 야욕이 뜻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온갖 수작질을 앞세웠음에도 한국에 패배한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3,900톤급 호위함 8척을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오랜 시간 방산 안보동맹을 맺어왔던 인도네시아를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로 사이가 소원해진 틈을 타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는데요. 하지만 인니와 일본이 맺은 호위함 도입 협약은 보기 좋게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호위함을 도입한다고 발표까지 하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며 급선회를 해버린 것입니다. KF-21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온갖 나라에서 전투기를 수집하고 있는 인니의 꼴을 보면 일본 호위함의 수준이 오죽했으면 이탈리아로 선회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2 전차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의 3.5세대 전차 십식 전차를 내세웠는데요. 얼마 전에는 십식 전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3년 일본 방위장비청이 발행한 방위장비 취득 프로젝트 관리 및 현황 문서에 따르면 그동안 생산이 축소되고 미뤄져 왔던 십식 전차를 총 350대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진행된다면 일본은 한국을 뛰어넘는 물량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성립시켜 일본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지나치게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획이 오히려 일본의 군사력을 깎아먹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이자 안보 저널리스트인 키요타니 시니치는 칩식 전차 조달은 육상자위대를 약화시킬 뿐이라는 칼럼을 기재했는데요. 칩식 전차는 근대화가 불가능해 발전성이 없는 무기이다. 현대전에 전혀 대비되지 않은 전차이며 일본에서 전차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무에 가까운데 자위대 수뇌부는 단순히 신형전차라고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통렬하게 비판하며 칩식 전차가 얼마나 무용한지 그리고 절대 해외로 수출될 수 없는 전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든 한국가든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가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신도 그처럼 성장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의 위상은 수십 년의 노력과 고통을 이겨낸 결과물로 결코 얕은 장깨로 쉽게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고 싶다면 일단 일본에 무너져버린 방위산업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